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격적인 결정으로 한 국가가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중국과의 협력으로 전환하며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국가는 새로운 무기의 기술적 문제부터 국제적 압력 증가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이 국가는 서둘러 한국의 계약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이미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 국가는 늦은 후회와 깊은 유감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며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폴란드가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폴란드는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뒤 중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폴란드 기차도 중국산, 폴란드 유통망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기로 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첨단 무기 거미줄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곳을 최첨단 한국 무기로 도배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 무기에서 미국이 무기 생산을 포기하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감동해 한국에 전격적으로 무기 생산을 맡기고 미국이 초대 규모로 무기를 구매한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며 구매 취소한 한국 무기를 베트남과 루마니아 등 새로운 국가들이 서로 사겠다며 2배 가까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겠다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폴란드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한국에 제발 다시 계약을 해달라고 빌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때린 폴란드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폴란드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중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한 수상한 행동들이 포착되며 유럽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폴란드 정부는 긴급 성명을 낸 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은 폴란드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며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총리로 새로 취임하자마자 전 총리가 한국과 했던 초대규모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시켜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충격적인 현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한국산 무기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저렴한 중국산 무기를 써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치러진 10월 15일 이후에 서명한 모든 계약은 파기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후 체결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데도 한국에 아무런 보상조차 하지 않겠다며 한국이 전 폴란드 정부와 불법 계약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며 한국이 제시한 무기 거래 대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신용 제공은 너무 약해 실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금융 제한은 우리가 이행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라며 사실상 당장 무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 거래를 모두 끊어버리고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신 중국은 폴란드에 철도를 깔아주고 기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주는가 하면 폴란드의 유통 인프라도 중국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축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폴란드가 참여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이죠. 폴란드의 배신이 더욱더 충격적인 이유는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폴란드에 초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워 수많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폴란드 경제 전체가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망해가던 폴란드가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에 너무나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은혜를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한 뒤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들인 중국산 F-7 전투기는 사용 하루 만에 추락했고 조사 결과 불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320억 원짜리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갔다며 중국에 AS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나몰라라 하자 폴란드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AS가 가장 훌륭하다고 알려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중국의 충격적인 행동에 폴란드는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루마니아와 베트남 등이 취소한 물량 전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이 사겠다며 한국과 즉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폴란드가 한국에 지급하기로 한 K9 한 대당 금액의 수억 원씩을 더 얹어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찌엔 국방차관은 폴란드가 취소한 모든 K9 물량을 베트남이 전량 한 번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며 폴란드 대신 베트남을 한국의 방산 최대 협력국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제공하는 상당 물량이 유럽에서 생산되는데 이를 루마니아가 전부 구매하고 싶다며 유럽에서 생산해 다른 대륙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루마니아가 바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한국에도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폴란드는 한국과 다시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며 요청해왔지만 이미 폴란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폴란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방공망, 첨단무기 거미줄을 구축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을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평양의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한다고 해서 첨단무기 거미줄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 있는 동맹국 기지에 대한 미군 접근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다양한 신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레이저 무기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인 국가에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고 미국산 무기나 최우방국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국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한국의 첨단 미사일 생산과 핵무기 생산을 허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보다 뛰어난 첨단 미사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폴란드는 이제 앞으로 사고 싶어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 사진이 공개되자 루마니아 내에서 큰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315일까지 루마니아 갈라치에 있는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 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벌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 흑표 전차가 실사격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루마니아와 한국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와 정부 대표, 현대로템 기업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루마니아가 K2 전차 도입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하는 시험이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사매체 아밀레코그니션은 관계자들은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 전차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10조 원 규모로 500대를 수출하려고 하려고 있고 루마니아는 300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장에는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단 K2 전차가 등장했는데 실제로 전방에 있는 전차를 향해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가 사격하는 목표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K2 전차가 불을 뿜으며 사격하는 목표물은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적국을 러시아로 가정하고 K2전차 테스트에서 러시아 제전차를 격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격 시험은 정지 및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2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K2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사격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는데 정확하게 명중하며 K2전차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올린 루마니아 매체 프로파트리아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납품되는 K2전차에는 공개되지 않은 모듈러, 합성갑과 폭발적인 반응성갑 블록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하고 지적받던 K2전차의 장갑 방어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K2전차의 사격에 무참하게 격파되는 러시아제 전차들이 보였는데 놀라운 기동성과 화력에 반한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세계 최고 탱크 중에 하나,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와 탑3 안에 들어있다. K 블랙팬서는 루마니아를 지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마침내 우리도 새로운 탱크를 얻는다. 우리가 이 탱크를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K2전차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전차의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자국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구소련 T-55 전차를 베이스로 전차를 만들었고 1994년 TR-85M1 비노줄 들소이라는 자국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엔진 공간이 높고 연료 소모율이 높으며 만성적인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 대전차 화기나 철갑탄에 대부분 관통될 정도로 종이장갑이고 현대적 포탄을 쓰기도 어려워서 형편없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차를 떠나보내고 세계 최강이라는 최신형 K2 전차를 구입한다는 소식에 루마니아인들은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당초 루마니아는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랍스 전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부가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 디펜스는 루마니아에 제시된 에이브럼스 탱크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밝히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한 100억 유로 14조 원의 특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전차 이외에 F-35A 스텔스 전투기, HIMARS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많아 루마니아는 전차 구매에 과도한 예산 소모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폴란드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K 전차가 대당 1.900만 달러 257억 로, 대당 2.5003, 0만 달러 406억 로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비싼 가격을 갖는 에이브럼스 탱크의 반값에 가까워 루마니아가 K 전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 전차는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120활강포를 갖춰서 동등한 화력과 10톤 정도 가벼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현지 조립 생산 지원과 루마니아 방위산 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에이브랍스 와레오파드를 탈락시켰는데 K 전차의 가성비에 비해 이들 전차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 전차를 시험평가하고 이번이나 추천했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를 대당 3천만 유로 46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드를 사려면 대당 500억 가까이 취해야 하지만 한국산 K 전차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반값인 2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K 전차를 실사격 시험을 하고 구입한다는 소식에 군사에 관심이 많은 루마니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K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를 사야 한다거나 독일의 차세대 전차 KF-51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내전차 전문가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맙소사. 우리 프레첼은 치위 주세요. 하느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백성이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점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K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와레오파드에 비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폴란드에 비해 장갑이 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탁월한 탱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과의 거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동맹국들이 발목 게임을 중단하고 인수와 함께 지옥을 움직이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KF-51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인메탈은 헝가리를 탱크 개발에 자금을 참여시켜 현지 생산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헝가리는 자체 탱크를 제작할 기회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KF-51이 만들어질지 지켜보자.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독일군이 KF-51을 가져갈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헝가리인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시. KAT 미사일, 칼구스타프, 드론, 포병, 예비 탱크 장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K 블랙팬서 탱크는 레퍼드 EA8보다 우수합니다. 가변 간격을 갖고 있어 최대 60%의 경사도를 다룰 수 있고 거친 지형산과 언덕에서 전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1500마력 엔진에 무게가 55톤이므로 27마력티의 비율을 갖는다. 루마니아는 산과 언덕이 23을 차지합니다. 나는 요청이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말을 믿지 말고 일부 정치인처럼이 나라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K 전차를 도입하면 국가의 방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유형의 탱크가 필요하지 많고 에이브럼즈만이 더 낫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K와 에이브럼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탱크입니다. 에이브랍스는 70톤 정도 무겁고 K는 50톤 정도 더 가볍습니다. K는 전국 도로에서 훨씬 쉽게 운송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즈는 사용 시간당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유형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K는 루마니아와 같은 기후 및 지형 조건에 맞게 특별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가벼워서 말하자면 늪지대에서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많고 숲 우거진 지역에서는 더 좋으며 크기가 더 작고 경사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더 쉽게 움직여 기울이거나 위로 향할 수 시스템이 있어 타격 각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K는 국내에서 다소 생산이 가능하고 에이브람스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K 전차를 도입하면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남은 비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는 K 전차 외에도 K9 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해서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K9K, K21 REDBAC K 루마니아 ELBIT에서 생산한 포탑 장착 가능은 루마니아 군대와 루마니아방 위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루마의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2030년경에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는데 도움이 될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2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 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52,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건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서티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 I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 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겨울이 끝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최근 한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9,272억 원이었습니다. A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2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669.6% 늘고 직전 분기에 2조 8,257억 원과 비교해도 7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봄을 이끈 효자는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램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낸드 플래시 수출은 기록적 수준으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82%, 전기 대비 3% 늘어난 약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큰 적자로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순항 중이라 더욱 더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비밀병기까지 공개하며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삼성이 공개한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과 영국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2024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했는데요. CBS는 삼성의 드럼 세탁기를 두고 AI 기반 기능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CBS는 삼성의 건조기 역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의 건조기는 8개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의 건조기 중 3개 분야에 채택돼 가장 많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굿하우스키핑 역시 세탁 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최고의 스마트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품 리뷰 전문 매체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고의 건조기 3총 중 하나로 삼성 시리즈 6 건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매체는 삼성의 건조기가 뛰어난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으로 효율적인 세탁 경험을 제공한다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 첫 AI 폰인 갤럭시 S24가 출시 5개월 만에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세계 최초로 내놓은 L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받은 덕분인데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Z 폴드 플립5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공격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비밀병기를 깜짝 공개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조차 꼼짝 못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62원을 지갑에 챙기는 엔비디아 매직은 바로 독점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에 4만 5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도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은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수군거리면서도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사야 하며 조용히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뒤에서 수군거리고만 있지 않고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마하일을 네이버의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또 한 번 삼성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네이버에 제공할 물량은 15만 20만 개로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챗봇과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마하일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개발 과정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과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으로 나뉩니다. 대다수 빅테크는 GPU에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붙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서버 매출의 40%, 약 25조 원이 이 추론 분야에서 나왔으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론 영역에는 GPU 기반이 아니라 맞춤형 AI 가속기가 더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병렬 연산에 특화한 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추론에는 비싼 데다 전력도 많이 쓰는 엔비디아 제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MS, 아마존, 메타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을 활용한 추론용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동맹 역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면서 AI 가속기 시장을 뚫어야 하는 명제 앞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지도를 기반으로 식당 등을 추천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중앙처리장치 CPU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네이버 동맹은 공동 개발을 통해 AI 가속기의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 사장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만든 마하일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MS,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마하일을 함께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빅테크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억 달러이던 추론용 AI 가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4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칩 개발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럼 삼성은 AI 추론 칩 마하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삼성전자는 마하일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군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전쟁을 뜻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스템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LLM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나 CPU,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문제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인 H백은 부르는 게 값이라 최소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H백 속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은 범용 디램 가격의 6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비까지 AI 한번 하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경영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칩 구조를 아주 영특하게 바꿔서 전력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해서 경량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일에는 프루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는데요. 푸른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1에서는 데이터를 가지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솎아낸다는 걸까요? AI 메모리 안에는 어떤 입력값을 원하는 출력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 변수, 이른바 파라미터 퍼레머터라는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파라미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꾸러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라미터 꾸러미 전체를 GPU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고 꾸러미 속에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하이를 함께 개발 중인 네이버 반도체 개발팀은 프루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알고리즘 엔크립션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주 효율적인 AI 연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SSD, 고속이동 통신에서 정보 오류를 잡을 때 활용하는 에러 수정 코드 ECC의 암복호화 원리를 응용해 AI 칩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과 네이버 동맹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비밀병기 마1.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에 팔리는가.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전 세계가 지금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